김광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고구려의 과학과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고구려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영토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한반도에 이제 방파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고구려의 강력한 어떤 그 국방력 그리고 국력,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실 그러니까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많은 어떤 문화 유적, 그리고 고구려가 일궈왔던 많은 그 역사적인 그 자취들에 비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세 발의 피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은 고구려가 남긴 여러 발자취가 워낙에 방대하고 수준 높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영역 하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고, 제가 모르는 영역은 차후에 많은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과학문화 강국 고구려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고구려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넓은 영토와 그리고 강한 국방력에 대변되는 그런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밑바탕에는 과학과 기술, 그것에 기반한 여러 가지 발전된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주제로 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주제의 전체적인 얼개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우수한 기상 천문학을 보유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상학 천문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그 사회활동,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고구려가 한 1000년의 역사,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1000년이라고 보고 있고 남쪽에서는 한 700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700여 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무렵에 그 농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 사업, 그리고 어떤 그 국가 방위력, 이런 부분에서도 기상학, 천문학, 기상관측과 천문관측이라고 하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수한 발달된 상태였다. 당시에 그 시대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전 세계적으로 비하더라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기상학, 천문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1000년이나 앞서서 그런 원리들을 적용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오늘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철 제강 기술, 그러니까 가령 이제 고조선 하면은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꽃피웠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고조선의 한 후반기쯤 들어오면은 철기 문화가 생성 발달하죠. 그것을 이제 고구려가 이어받아서 그 철기 문화의 우수한 그러한 문화를 꽃피웠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금속 가공 기술, 금속 공예 기술도 뛰어났다. 이런 분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당시 고구려의 농업, 수공업,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그 외의 여타의 찬란한 문화들을 꽃피운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얼개가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도표가 나와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삼국사기, 여러분들 이제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 기록, 대표적인 역사 기록이 삼국사기인데요. 그 삼국사기에 고구려 관련 기사에서 이상기후 현상과 그리고 천문 관측 기록들, 기사들을 쭉 나열해 본 겁니다. 보시면은 뭐 가뭄, 그 다음에 폭우, 그 다음에 강풍, 우박, 서리, 그 다음에 뭐 8월에 매화꽃이 핀 것들, 그리고 겨울철에 복숭아꽃이 피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도 관찰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지진, 그 다음에 천문 관측으로는 일식, 해성, 그 다음에 유성 같은 경우는 사실 별똥별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관측하지 않으면은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행성, 그러니까 수금, 화, 목, 토, 뭐 이런 태양 둘레에 돌고 있는 행성들에 대한 관측도 있었고요. 태양 관측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태양 관측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성과 같은 그런 현상을 관측하려면은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측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천문 기상 관측을 전문으로 하는 뭔가 국가기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 관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첨성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관측 기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히 추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성과 같은 이런 주의 깊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야지만이 관측이 가능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관측 업무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밀도 있게 진행을 했다. 규율 있게 진행했다. 그래서 제도나 규율이 치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기록들은 그래서 종종 다른 나라들, 뭐 중국이나 아니면 서양의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 관측하지 못한 사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당시 고구려의 기상 천문 관측 기술이 뛰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주십시오. 자, 이게 지금 서울의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은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천문도인데요. 그러니까 석각 천문도인데, 이 천문도를 언제 만들었느냐? 태조 이성계가 집권하고 나서 바로 몇 년 뒤에 만들었습니다. 1395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각 천문도의 기본이 되는 게 고구려의 석각 천문도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석각 천문도가 있었지만 전쟁으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측컨대 고구려가 당나라의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을 침입당한 그 시기에 어떤 전쟁을, 그러니까 멸망 직전의 전쟁이었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때 대동강물에 빠졌습니다. 실물 자체는. 그런데 그 고구려의 석각 천문도를 인쇄한, 그러니까 복사한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 사본을 태조 이성계가 집권한 후에 누군가가 이제 왕에게 바쳤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입수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천문도를 작성해라, 이렇게 이성계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게 됐고요. 네. 다음으로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면은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그러니까 현재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별자리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밝기가 다른 부분들을 그 동그라미 크기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467개. 이거는 지금 현재도 사람이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들 개수입니다. 별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282개의 별자리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극원, 황도, 적도, 그 다음에 은하수까지, 은하수인데 은하수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 작도법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2024년도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별자리를 보게 되는 그 별자리 위치와 그 다음에 1395년에 그 조선시대 사람이 밤하늘에 별을 본 그 별의 위치와 그리고 고구려 당시의 고구려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자리를 본 그 별의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왜 다른지를 잠깐 동영상을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6,000년을 주기로 행운처럼 한 바퀴를 도는데 별 역시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북극에 북극성이 있다고 할 때 연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지구의 자전축은 잠시만요. 네. 자, 이렇게 그 밤하늘의 별자리가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전체 그림의 별자리 모양에서 바로 요 동그란 원 안에, 요 원 안에 있는 요 별자리를 관측한 시대와 그 다음 그 나머지의 별자리를 관측한 시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제 북극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북극원 안에 들어있는 별자리는 바로 이 석각천문도가 선상열차 분야 지도가 만들어질 당시의 별자리이고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밖에 있는 별자리들은 바로 고구려 시대, 추정키로는 서기 1세기 내지는 한 5세기 무렵에 그 관측된 별자리다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태조 이성계가 이제 지시를 해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 무렵에는 이 전체 그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렸는데 그 중에 바로 그 태조 이성계 시대의 별자리는 요 안에 있는 북극원 안에 있는 별자리만 새로 그려 넣었고 그 외의 별자리들은 고구려 시대의 별자리 그대로를 그려 넣은 거다.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 북극원 안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고구려의 그 천문도, 그러니까 별 자리를 관측한 것을 그려 넣은 거는 이 석각천문도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고분벽화 아시죠? 고분벽화에 여러 군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요 위치 각각에서 고분벽화에 고구려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고분벽화가 위치한 곳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무용총, 여러분들이 이 한복 비슷하게 입고 사람이 그 춤추는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벽화 기억나시죠? 그 벽화가 있는 무덤이 무용총입니다. 그 무용총 그 천장에 보면은 이렇게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 고구려가 어떤 식으로 그 관측한 별자리들을 작도했는지 작도법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천문, 기상, 관측 이런 학문이 되게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석각천문도,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에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당시 다른 나라에 없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로 지금도 현대적인 천문학에서도 육안으로 관측하는 별의 밝기는 6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6등급을 그대로 당시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에서도 그대로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각천문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게 그 별의 모양. 그 별의 모양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별 그림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죠. 근데 사실 항성,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항성의 모양은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별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항성의 모양 그대로를 제대로 관측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바로 그 6가지 등급으로 밝기를 크기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로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당시로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태양 관측 기록이 한 건 있었다고 했죠. 바로 흑점 관측입니다. 고구려 당시에 태양의 흑점을 관측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영유왕 23년, 그러니까 640년에 보면은 해에 빛발이 없다가 사흘이 지나서야 밝아졌다. 자, 이 기록을 해석을 해보면 태양의 흑점이 나타났다가 3일간 계속 있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현재 그 천문학의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자, 해에 빛발이 없다는 것은 해뜰 무렵이나 해질 무렵에 감색, 그러니까 누렇게 감색을 띠고 있다는 걸 그것을 이제 겉면을 자세하게 보면은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려의 상징 중에 하나가 세발 까마귀잖아요. 그 세발 까마귀의 모습이 바로 태양 흑점을 관측한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려 그 고분벽화에 보시면은 저렇게 해와 달을 표현하고 있는데 해의 안에 동그라미 안에 세발 까마귀 그림이 있죠. 네,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 고구려의 태양의 흑점 관측은 현재 이상기후 현상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데서 굉장히 세계사적으로도 그리고 기상 관측학적으로도 굉장히 의의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 태양 흑점 관측에 관한 기록은 579년과 그 다음에 826년에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기존에. 근데 그 사이에 640년에 관측이 된 겁니다. 자, 이거는 그동안 태양이 어떤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주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기가 바로 11년 주기, 그 다음에 60년 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주기입니다. 그런데 태양 활동에 또 다른 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240년 주기입니다. 근데 그 240년 주기를 밝혀내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640년의 고구려의 태양 흑점 관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태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에는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난다. 뭐 설이라든지 때 아닌 설이라든지 이상고온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과 태양의 활동과
관련성이 깊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고구려가 남겨놓은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이어서 석각천문도에서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요 동그라미가 북극원이라고 했죠. 북극원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관측이 기상이 좋으면 날씨가 좋으면은 관측이 가능한 그 영역입니다. 그 밖의 영역들은 사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관측이 가능할 수도 있고 관측이 안 될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하나의 동그라미는 그러니까 중심과 같이 중심원에서 같이 동그라미가 형성되어 있는 거는 적도입니다. 적도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비껴난 거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자, 요거는 황도, 태양의 길이죠. 태양의 길. 그리고 은하수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은하수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황도원, 적도원, 은하수 이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당시 비슷한 시점에서의 그 다른 이웃한 나라들의 천문도를 같이 견줘보면은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구려가 그 독자적인 그러한 천문 관측 기술, 기상 천문 과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1247년에 가서야 순우 천문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야 비로소 황도원, 적도원, 은하수 같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천문도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여러 별자리들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곡 이런 별자리들은 중국 천문도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구려의 천문 지식 수준이 굉장히 풍부하고 질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의 그 천문학은 바로 고조선의 천문학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카시오페아 별자리. 카시오페아 별자리는 북두칠성과 대응되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에서 북두칠성이 안 보일 경우는 카시오페아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는, 방향을 찾는 그런 별자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자리가 바로 고구려의 그런 그 별자리 그림에서는 카시오페아가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덕흥리 고분벽화에 보시면은 여기에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중국에도 천문도가 있고 벽화 그 무덤이 있고 그 벽화 무덤의 벽화에는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데 카시오페아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카시오페아 별자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고조선의 고인돌 무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함경남도 함주군 지성리 고인돌의 별자리 실측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 고조선 시대 때부터 천문 관측을 굉장히 발달시켰고, 그것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비롯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의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고인돌 무덤을 보시면은 이런 별자리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차운동, 아까 말씀드린 세차운동에 따라서 연대 측정을 해보면은 기원전 1500년 전 밤하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나
고구려 때와 마찬가지로 고조선 때도 마찬가지로 별이 밝기에 따라서 구멍의 크기를 달리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고구려의 건축 기술에서 바로 1000년이나 앞서서 과학 원리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동영상을 잠깐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여기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 하나는 곡선 경사면입니다. 자, 공을 두 개를 굴립니다. 그러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직선 손들어 보세요. 알면서 직선 오늘 곡선. 네, 곡선. 네. 그러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 곡선을 최단 강하 곡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곡선의 원리를 17세기 말에 베르누이가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직선 코스와 그 다음에 곡선 코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직선 코스가 빠르게 내려올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곡선 코스가 왜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느냐? 자, 이 곡선 코스를 이제 이름하여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쉽게 그려볼 수 있는 게 그 자동차 바퀴나 자전거 바퀴에 어느 한 점을 딱 찍습니다. 그 찍고 바퀴가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굴러갈 때 그 찍은 점을 따라서 궤적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그게 이렇게 곡선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선으로 갈 때 마찰력이 최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직선 코스보다, 직선 경사면보다 곡선 경사면이 빠르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한옥 지붕을 보면은, 한옥 지붕이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뭐, 처마선도 그렇고, 용마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추녀선도 그렇고. 자, 이런 그 한옥의 지붕 곡선이 바로 고구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건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지붕 곡선이 그려져 있는 고구려의 용감대묘 고분벽화의 묘사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고분벽화의 실제 이제 사진이고요. 근데 사진이 너무나 그 흐려가지고 잘 이제 분간이 안 가는데 요거를 그대로 모사한 것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붕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바로 고구려 때 이러한 지붕에 곡선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직선에 비해서 곡선 지붕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베르누이가 발견했던 최단 강하 곡선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빗물이 내렸을 때 빗물을 빨리 내려보냄으로써 습기나 이런 것으로부터 기둥이나 건물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 한옥 건물들을 보면, 옛날 건물들을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만만치 않게 많죠. 자, 그거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뭐 궁전 건물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중요한 건물에는 이런 이제 지붕 곡선을 도입을 했고, 조금 창고 건물이라든지 조금 이제 부차적인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선으로 그렇게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1000년이나 앞서서 그런 원리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 그 고구려 건축에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신도 아시죠? 사신도. 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 사신도가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보는, 대표적으로 보는 사신도 그림이 어느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강서 큰무덤, 강서 대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서 대묘가 사신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그 왕과 왕후, 그러니까 부부 합장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이 두 개가 있어요. 관대가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관대가 아닌 왕후의 관대, 왕후의 관대는 조금 특이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이렇게 관대가 있으면 거기에 밑에 고임돌이 있고요. 이 고임돌에는 이렇게 곡면으로, 위아래가 곡면으로 그렇게 깎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 관대라고 하면 관을 받쳐주는, 이 관대 위에 이제 관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관대를 조금 이렇게 수평으로 밀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마치 그 요람기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요람 관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대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는 바로 이렇게 그 호이겐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던 시계추 원리 또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곡선으로 깎았죠. 깎은 고임돌이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 위아래를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깎았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기울이면, 그러니까 관대를 한쪽 방향으로 밀면, 수평으로 밀면 이 고임돌이 약간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은 무게중심, 여기서 그 오뚜기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뚜기에 보면은 오뚜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밑에 무게중심이 지지대하고 일직선상에, 그러니까 중력을 받는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가 그걸 약간 이제 기울이면은 요 지지점하고 무게중심하고 수직선상에서 다른 위치가 됩니다. 약간 요게 무게중심이 약간 올라가면서 그것이 이 지지점하고 그 다음에 요 무게중심하고의 위치가 서로 달라지는 거죠. 수평적인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중력을 받는 거거든요. 중력을 받는 지점입니다. 중력을 받는 지점과 그 다음에 지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지점은 조금 더 저쪽, 이거를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이라고 칩시다. 지지점 왼쪽에 있고 무게중심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중력에 의해서요. 중력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뚜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무게중심은 왼쪽으로, 제가 방향을 잠깐 헷갈렸는데 이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지지점은 왼쪽에 있고 무게중심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기울어졌던 오뚜기가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뚜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계추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시계추도 마찬가지 원리고, 그래서 시계추가 일종의 진동하는 그런 이제 것이다. 그래서 진동 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관대가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곡면을 이용해서 상하의 곡면을 이용해서 바로 무게중심과 지지점과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무게중심으로 힘이 쏠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관대가 왔다 갔다 수평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를 17세기 후반에 호이겐스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시계추 원리인데요. 여러분 괴정시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바로 1000년이나 앞서서 고구려가 이렇게 강서대묘의 관대에다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과학 원리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과학기술 그리고 생활의 기준 척도로서 고구려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건축하면은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비례죠. 예. 균형을 잡고 균형 감각.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상하, 그다음 좌우 이런 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잡는 데서 비례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1대1, 1대2 요런 것들이 비례로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비례에서 중요한 거는 1을 정의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1대 몇 이렇게 해야 되니까 1을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을 어떻게 할 거냐? 고구려에서는 그 1을 35.6으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평양의 고구려 금강사터의 평면도입니다. 이게 평면도인데 이 평면도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례가 적용이 된 건데요. 보시면은 탑의 한 변의 길이를 12.25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고구려자 35자입니다. 그러니까 35자니까 고구려 한자가 몇? 35로 친다면 35.6인데 일단 35로 친다면은 고구려 한자가 35잖아요. 그러면은 35자니까 35 곱하기 35. 그러니까 35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 변의 길이로 삼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이게 탑이거든요. 이 탑의 한 변의 길이가 요겁니다. 지금 이게 팔각형일 거거든요. 팔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225m. 그러니까 고구려자로 35자인데요. 이걸 이 금강사를 건축할 때에는 그거를 거의 1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당 있죠. 금당이 이 세 군데가 있죠. 동서 그다음에 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금당의 그 가로 세로 비율이 1대2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1은 바로 그 탑의 한 면의 길이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비례를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건축의 균형과 비례를 맞추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비단 요 하나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생활 전반에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건설 사업에 전반적으로 도입이 됐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건축은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바로 설계에서 그 아키텍처가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고구려는 이 기술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제철 제강 기술인데 뭐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요. 보시면은 탄소 공구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탄소 공구강.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공대나 이런 데서는 기계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탄소 공구강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는데요. 이 기계 공구를 만드는 그 철강제, 그게 탄소 공구강이거든요. 그래서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철 제품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구려의 화살촉을 분석을 해봤더니 탄소 함유량이 0.51% 강철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순철, 선철, 강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은 탄소 함유량이 0.035에서 1.7%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그 강에 해당되는 거고, 선철이나 순철은 철로 저렇게 선철이나 그 순철로 주조하는 거 있잖아요. 주조. 그러니까 쇳물을 어떤 틀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철강 제품을 만드는 게 그 주조입니다. 주조. 그 주조할 때 쓰는 게 선철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날 자동차, 조선, 그러니까 선박, 그다음 기계, 여러 가지 가전 제품에 주로 쓰이는 것은 강입니다. 강철. 그리고 그 외에 니켈, 크롬, 망간 등 이런 특수금속을 같이 결합하면은 특수강철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고구려는 바로 이런 그 탄소 함유량이 0.51%인 강철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강철과 동일한 수준의 철 제품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고온 야근법을 써서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그러니까 철을 굉장히 뜨거운 온도, 1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강철을 이런 그 탄소 함유량이 이만큼 되는 그런 강철을 뽑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런 기술은 유럽에서는 13세기, 14세기에 와서야 나타나는 것이고요. 중국에서는 유래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무기류, 그 다음에 공구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농구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쇠보습, 그 다음에 뭐 철제낫, 괭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청동 제품이라든지 나무로 만든 거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오래 가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깊이, 그러니까 밭을 간다 그러면 깊이 밭을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철 제품들을 고구려는 사용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제철 제강 기술을 도입을 해서 바로 칼, 창, 그 다음에 찰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찰갑옷은 고구려에서 많이 만들어낸 갑옷입니다. 갑옷에는 통갑옷이 있고요, 판갑옷 내지는 통갑옷이라고 하는데, 통갑옷이 있고 찰갑옷이 있습니다. 찰갑옷은 조그마한 새 조각을 가죽끈으로 이어서 갑옷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덕흥리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고구려의 그 유명한 계몽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말에게도 갑옷을 입혔어요. 찰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과 그다음에 기마병이 이렇게 갑옷으로 무장한, 쇠갑옷으로 무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찰갑옷을 사람이 입고 편하게 전투를 할 수 있을까? 찰갑옷은 기대 이상의 활동성을 지니고 있었다. 철판을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몸쓰기가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혀가지고 훨씬 더 판갑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죠. 철갑옷의 강도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철판을 통째로 이어붙인 판갑옷. 큰 철판 조각들을 리벳으로 이었다. 화살은 그대로 판갑옷을 뚫었다. 항상 모든 화살이 판갑을 감지했다. 화살은 갑옷을 뚫고 깊이 박혀 빼내기가 어렵다. 사람이 입었으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번엔 고구려의 찰갑옷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찰갑옷에도 그대로 화살이 박혔다. 그런데 반복해 발사하자 화살이 튕겨나오는 경우가 생겼다. 박힌 줄 알았던 화살을 찰갑이 튕겨내는 것이다. 철편은 뚫리지 않고 휘어 있었다. 가죽끈으로 연결된 작은 철조각들은 유연하게 안으로 밀리면서 화살의 힘을 흡수한 뒤 튕겨냈다. 네,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고구려의 금속 공예 기술입니다.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햇두른 무늬 금동 장식품인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주물, 그러니까 찍어낸 거. 네. 혹시 다른 의견 가지시는 분 계실까요? 이렇게 그냥 좀 이어가지고서 붙였어요. 아, 이어 붙였다. 네. 네. 그대로 세공. 세공. 네. 뒷면을 보면 초가 오래됐다. 오래됐다. 네. 아니면 일단 밀라고 원형 만든 다음에 그걸 이 형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녹여낸 다음에 천공을 부어가지고 녹여냈다. 네,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으나 고구려에서 만든 기법은 뚜름 색임술, 그러니까 하나하나 파내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판에다 폈다고? 네. 판에? 네. 이렇게 정교한 문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금속 가공, 그러니까 금속 공예 기술이죠. 금속 공예 기술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파내서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선들이 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판에다가 뭐 옆에 건드리면 부서지기 쉽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속 가공 기술이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않고 이것을 일일이 하나 뚫어내면서 긁어내면서 파내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22.5cm에 13cm 되거든요. 굉장히 작습니다. 네. 작은 겁니다. 네, 작은 거를 이렇게 공예품으로 가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고구려의 그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한 일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귀걸이가 있습니다. 이 귀걸이가 고구려의 금 귀걸이인데요. 이 금 귀걸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구려에서뿐만 아니라 백제나 신라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나 신라에서도 이런 고구려의 금 귀걸이를 본딴 귀걸이들이 많이 출토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고구려의 금속 공예 기술이 백제나 신라에도 많이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국시대에 금속 이 유물, 대표적인 유물 하면은 신라의 금관을 많이 떠오르잖아요. 아주 화려한. 그런데 그것의 원료는 고구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고구려에서 비롯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바로 온돌 난방, 구들. 그것이 고구려에서 비롯돼요. 물론 온돌은 고조선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고조선의 그 외고래, 한 고래를 하나의 고래로 만들어진 온돌을 고구려가 이어서 두 고래로, 그러니까 기역자 모양이라든지 이런 두 고래로 발전시켜서 오늘날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안악사무분일 겁니다. 고국원앙릉에 있는 고분벽화에 보시면은 바로 우리가 익숙한 아궁이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고구려의 문화가 바로 우리의 전통 문화로 바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온돌의 구조 원리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보통 난방은 그러니까 그 열을 건물 안에 열기를 받기 위한 그런 이제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난방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온돌이지만 유럽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이제 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벽난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열기를 그러니까 사람에게 열기를 이렇게 온기를 가져다주는 이 난방 시설에는 세 가지의 어떤 그 원리가 작용합니다. 하나는 전도, 그다음 복사, 대류 이 세 가지입니다. 전도는 이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서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넘어가죠. 뜨거운 열기가 고래를 타고 넘어가서 위에 구들, 그러니까 온돌, 그러니까 돌을 데피잖아요. 돌을 데피는 과정이 전도 과정입니다. 전도, 열을 전도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뜨겁게 따뜻하게 달궈진 돌이 열을 방출하잖아요. 방에 열을 방출하는 게 복사. 그 다음에
그러면 열이 방출되어서 공기가 따뜻해지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오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이게 대류입니다. 이 현상을 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온돌은 이거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난로나 이런 거는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벽난로를 많이 끄잖아요. 벽난로에 그 불을 끄면은 바로 열기가 식어버려요. 그 전도 과정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벽난로는 식어버리고 난방의 역할을 못하죠. 그런데 온돌은 열을 온기를 고래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돌을 달구기 때문에 달구어진 돌이 열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그게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분엄기가 있고 개자리가 있죠. 분엄기 같은 경우는 재를 밑으로 떨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열기를 방 전체에다가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또 개자리가 있습니다. 이 개자리는 굴뚝이나 이런 데서로부터 그 냉기가 역류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열기가 전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분진들이 있습니다. 그 분진들을 깔아앉히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런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구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 온돌 난방이 현재 세계에서 흔히 시샘말로 핫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유럽에서 신축 건물에는 바로 이렇게 바닥 난방이 까는 게 지금 유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부자들이 온돌을 까는, 그러니까 부자의 어떤 징표로서 바닥 난방이 이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고구려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를 꽃피웠기 때문에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의 그런 대군 100만, 200만이 넘는 대군이 침략해 들어와도 거기에 꿋꿋하게 맞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부심이 강하고 당당한 그런 나라로 맞설 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려의 그러한 선진 기술과 문화가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남진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 남진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그 고급 기술과 문화가 백제와 신라에 바로 전파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바로 고구려에서 비롯되었다. 뭐 온돌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뭐 장 담그는 거, 그 다음에 젓갈 이런 것도 다 고구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백제와 신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고구려의 과학문화 강국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